没有办，酒烟全部都是拿着。疫情有多少店像我这样？ 한때 중국에서 연간 254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중국을 글로벌 최대 생산 기지로 만들었던 현대차.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베이징에 3곳, 창저우 1곳, 충칭 1곳 등 5개 공장을 운영했던 현대차가 중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습니다. 베이징 공장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한 현대차는 2023년에는 충칭 공장을 예상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도요타, 폭스바겐, 볼보를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연간 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3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며 현대차가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일찌감치 손을 털고 나간 현대차가 현명했다는 평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뒤늦게서야 상황 파악을 한 일본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는 당시 충칭 공장을 왜 반값에 팔아 넘겼던 건지, 대체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가 공장을 설립할 당시 농가 바쁜이었던 충칭 지역의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공영방송 CCTV는 현대차 충칭 5공장이 있었던 지역을 찾아가 현대차가 중국 기업의 공장을 매각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충칭시의 허허 벌판이나 다름없는 곳에 공장을 지었던 현대차.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충칭시 전체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만들었죠. 이 때문에 충칭 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현대 속도라는 신조어마저 탄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충칭시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한 현대차였음에도 공장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충칭시의 여론은 흉흉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충칭시를 발전하게 만든 1등 공신인데도 은혜도 모르는 현대차의 배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현대차가 충칭을 떠난 지 2년째, 중국 자동차 기업이 공장을 접수한 해당 지역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현대차가 왜 중국 공장을 순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 중국 내에서 120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던 현대차. 그런데 2017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보복으로 인해 판매량이 70만 대 선으로 급감했고 2018년에는 고작 25만 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국과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는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도 급상승해 특히 남미와 동남아 지역에서는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차가 되었죠. 이렇다 보니 지난 수년 동안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중국 시장은 계륵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 년간 중국 시장 부진이 이어지자 현대차는 공장 철수를 선언하고 빠르게 매각에 나섰습니다. 사업하기도 어렵고 매출도 나오지 않는 중국 시장 대신 가능성이 보이는 미국과 남미,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여기까지가 외부에 알려진 현대차 중국 공장 매각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국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강제하는 한 가지 조건, 바로 중국 회사들과의 합작 투자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는 베이치, 폭스바겐과 도요타도 중국 기업인 상치와 이치와 파트너를 맺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상부상조의 형태를 떼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에 유리한 부분 투성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인데요. 몇 년 전 국가 핵심 기술이기도 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겼던 현대차 전 임직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업계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세운다면 기술 유출은 각오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호시탐탐 한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려 혈안이 된 중국이지만 그들의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닌 기술인 만큼 제조 기술과 노하우에서 한국 기업과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현대차의 90% 수준까지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나머지 10%가 문제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10%가 아닌 1%의 결함만 있더라도 큰 문제인 법이니까요.
그러나 오로지 싼 제품만 좋아하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저가 공세가 먹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120여 개의 브랜드가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두를 차지한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 자동차 기업과 비아디와 지리와 같은 중국 민간 업체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외 기업과 파트너를 맺었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훔칠 만큼 훔친 나머지 독자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고 저가 공세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및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하며 자국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현대차는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서 공장 매각에 나선 것이죠. 현대차가 절반가의 충칭 공장을 매각할 때 비웃었던 볼보와 폭스바겐 역시 뒤늦게 땅을 치며 공장 매각에 나섰지만 지금은 매각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한 데다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 투자의 매력도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결국 볼보와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공장이 매각되기도 전에 중국 내 자동차 생산 라인의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했으며 반의 반값도 되지 않는 매각가로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정리한 현대차가 똑똑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덕분에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충칭시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충칭 공장 매각설이 돌 때만 해도 현대차 공장 철수로 인해 충칭시가 망하진 않는다며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충칭시. 현대차 매출이 급감한 데에는 이와 같은 반한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한국 기업들에게 배은망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중국인들은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차 충칭 공장을 매수한 중국 기업이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해 공장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데다 시간 외 수당도 주지 않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높은 임금과 수준 높은 복지 등을 제공했던 한국 기업과 저품질의 제품으로 싸게 팔아넘기려는 중국 기업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사정은 현대차 공장이 세워졌던 지역뿐만 아니라 LG,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았다가 철수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한국 기업이 떠난 뒤 유령 도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수 침체까지 더해져 충칭시를 비롯한 중소 도시들의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A city of 13 million people has become a ghost town. (2016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실적 부진 때문에 5년도 버티지 못하고 한국 사업 전면 철수를 선언했던 중국 소매점 브랜드 미니소. 최근 다시 한국에 매장을 열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 중인 샤오미 역시 작년에 한국 법인을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TV, 냉장고, 심지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시장 정복을 외치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삼성, LG 등의 한국 기업이 꽉 잡고 있는 한국은 철옹성 같은 곳이라며 고개를 내줬던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이유, 다름 아닌 일본에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못 믿는다. 전자제품은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하는데 AS도 제대로 되지 않는 중국산 제품을 어떻게 사냐와 같은 불신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줄을 이루지만 일본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얼마 전 일본 전자제품 기업 파나소닉은 TV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 가전시장을 주름잡았고 무려 70여 년 가까이 TV 제품을 제조했던 파나소닉이었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 밀리고 공고할 것 같던 일본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에 밀려 맥을 못 추게 되자 아예 사업 철수를 결정해버린 것이죠.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하거나 외국 기업에 매각할 경우 일본 기업의 TV 브랜드는 오로지 소니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 일본 내 TV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파나소닉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2017년 일본 내수 TV 1위였던 도시바 TV 사업을 인수했던 중국 기업 하이센스가 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기업 TCL이 3위로 9.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일본 내수 시장에서 중국 TV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고 젊은 층들의 자국 브랜드 선호도 역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은 한국산, 저가는 중국산으로 이분화돼 일본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술력으로 삼성과 LG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파나소닉은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정책을 펼쳐왔고 결국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겁니다. 일본 시장을 장악한 후 자신감을 얻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TV 시장 매출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9%로 1위, LG전자가 점유율 16.54%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기업의 특기는 한국 따라하기니까요. 그동안 한국 기업의 제품을 맹목적으로 카피했던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연구원들을 매수하고 위장 취업을 시키는 등 범죄에 해당하는 짓마저 수차례 저질렀죠.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과거에도 지금도 기술 개발에 있는 듯합니다. 삼성과 LG 역시 인공지능 기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삼아 중국 기업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물론 앞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 현지에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은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내 공장을 차례차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로 이전하며 물량을 줄여나간 지 오래이고요. 삼성 역시 신제품과 고가의 제품 라인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아예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과 LG 등의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에 의해 몇 차례나 기술 유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빼돌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넘겼던 삼성전자 전 임직원의 범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해외 전문가들마저 중국 유일의 D램 반도체 생산 업체인 CXMT가 고작 몇 년 만에 삼성전자의 기술을 흉내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기술 유출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LG 연구원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기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과 한국 간 10년에 이르는 기술 격차가 단숨에 좁혀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2023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이 중 24건은 반도체, 나머지 69건은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IT, 자동차 조선 분야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기술 유출을 모두 막았다면 우리에게 돌아왔을 반사이익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총 25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으며 이 중 18건이 중국이 범인이었다고 하죠. 과거 중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 탈취를 위해 몇 년 전까지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포섭이었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한국 기업에서 산업 스파이를 모색하고 고액의 보상과 이직을 제시하며 정보를 빼오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 양상이 놀랄 정도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생겨나 중국이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이나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신분을 위장하고 개인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보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촉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내려진 처벌 중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 징역 7년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을 빼간 중국 기업은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한국 기술 빼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국가 전략 기술로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징역 30년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대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수한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대만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경제 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하죠. 그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수준은 너무나 관대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비윤리적 도둑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기업 역시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낮고 사양 사업으로 여겨지는 LCD 패널, 모듈 공장을 중국 기업에게 매각해 2조 이상의 대금을 챙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수저우에 있던 공장을 비롯해 중국 내 공장들을 빠르게 정리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삼성과 LG 공장이 자리했던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에 공장을 지어 도시로 만들고 현지인들을 고용해 먹여 살리던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마저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걸 본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역시 중국은 안 되겠다며 덩달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한때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이지만 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